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경흥대로의 다락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특히 15세기 이후부터 이 18세기 사이에 소위 소빙하기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 평균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세기부터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소위 소빙하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이러한 냉해 때문에 농사가 흉년이 드는, 그래서 나타나는 소위 대기근이 이 시기에 17세기에 우리 역사 이래로 가장 참혹한 대기근이 거듭되었으니 대표적인 해가 바로 1670년 경술년부터 그 다음 해인 1671년까지를, 그래서 이 경술과 신의 앞글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695년 을해년부터 그 다음해 병자년까지를 을병대기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굶어 죽다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숙종대왕이 통치를 하던 시절인데, 19세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숙종대왕 시절을, 그 참혹했던 대기근의 시기를 흔히 호시절에 이렇게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제를 위한 개혁적인 조처들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숙종 시기에 그런 왕권이 강화됐던 그 시점에 사회개혁적인 개혁, 대표적인 예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든지 상평통보가 발행돼서 유통이 되고, 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한 이런 양전사업 뿐만 아니라 양역, 이 변통 등의 일련의 개혁들이 이 시절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는 또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그 뒤를 이어 18세기의 영종조 시대에 조선 후기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요 숙종대왕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통계표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의 대기근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요 시기에 집중돼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요 시기가 요 시기에 이런 많은 기근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부제도인 이런 환국제도가 조선 후기에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서 조선 후기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위기는 곧 새로운 변혁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성의 그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결국 농업 생산성 자체가 그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던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이 시기에 이모작과 같은 농업 생산 방식의 큰 변화와 더불어 퇴비의 증산과 같은 시비법의 보급 등 다양한 이러한 노력들도 나타났었지만, 전체적으로 19세기로 넘어갈수록 결국 농업 생산성은 전체적인 하락 기조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결국 새로운 생존의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생존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와 다르게 새로운 농경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개간 사업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어서 숙종 연간에 이 양안에 등록된 토지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었음을 이 통계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계단신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7세기에 오게 되면 점차 홍수의 위험이 있더라도 평지로 논밭이 확대돼 나오게 되었고요. 17세기에 오게 되면 아예 개천변의 개간지 자체가 고갈되면서 화전 농업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것이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농경지 증대의 큰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것과 더불어 소위 시장 경제의 발달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까지 소위 특권 상인이라고 하는 특허 상인들에 의해서 독점화되었었던 이런 상업,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에만 의존해 왔었던 것이 15세기 후반 이후부터 새로운 시장 경제의 중심이 되는 정기시장인 장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장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계망을 형성하면서 네트워크화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운반 루트의 중심이 되게 된 것이 지방의 포구와 선상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방 장시와 연계를 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의 시장의 발달에 중요한 계기를 이루게 되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장시와 장시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보부상들이 되겠죠. 자,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 장수와 등짐 장수가 되겠고요. 이들의 역할에 의해서 사통 발달로 이 장시의 네트워크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또 하나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어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은 이러한 냉해가 거듭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냉해가 발달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방의 냉대성 어류들이 급격하게 남하해 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시기에 명태, 한대성 어류의 대표적인 예인 소위 북어, 북쪽에서 왔다 그래서 북어인데요. 이 북어가 풍년을 이루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어가 풍년이면 농사는 흉년이 든다, 이런 말이 생길 지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까지 없었던 북어가 대거 잡히기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명칭에 이름이 붙여진 생선은 없을 정도로 생태, 동태, 황태, 북어, 코다리, 노가리 등 이게 다 같은 명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건조했느냐, 냉동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붙여질 정도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명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잡힌 명태가 서울까지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유통 경로가 개척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삼방간로라는 것이 개척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 박제가의 북학의를 보게 되면 원산에서부터 말에 실려서 왔었던 해대, 다시마와 홍어라는 것이 바로 이 당시 북어인데요. 이게 3일 만에 오게 되면은 이문이 남고 5일 만에 오면은 결국 본전이고 10일이 걸리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본다, 이런 말에서 결국 북어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운반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갈리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이용되었었던 루트와 다른 새로운 루트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쌍문역 쪽에서 도봉산역, 지금의 역으로 가는 이 뒷길, 이 길이 바로 경흥대로였죠. 그래서 이 경흥대로는 포천을 거쳐서 이렇게 함경도 지역으로 가는 이 빨간색 선이 바로 경흥대로였는데, 이 당시에 이 길보다 빠른 루트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경원가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쪽에 오게 되면 이 의정부에서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포천 방향의 경흥대로와 양주 방향의 경원가도로. 그래서 이 의정부 지역이 분기점으로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 포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포천의 넓은 뜰을, 기마평야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 양주 방향으로 갔던 이 경원가도는 이 철원평야 지역을 걸쳐 가게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추가령이었습니다. 이 높은 고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경흥대로가 놓였던 것인데, 이 경원가도의 삼방 간로는 결국 추가령을 넘어가는 벼랑길을 개발함으로써 원산까지,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길을 최대로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루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마의 코스 40리가 바로 이 추가령 길이 되겠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탈에 있는 난간을 이용해서 이런 난간길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길로 말의 부거를 싣고 운반할 수 있는 루트가 새롭게 개발되게 된 것이니, 오늘날은 이것이 자동차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 옴으로써 부거가 빠른 시간 내에 한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이 부거 유통을 통해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조선시대에 소위 그 당시에 경제 서로 재테크 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해동 화식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해동 화식전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역시 뭐니 해도 매점 매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다락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거의 매점 매석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송파거상 손도강을 흔히들 예로 들고 있는데, 원산지에서 부거를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결국 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면서 이 큰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손도강이 되겠고요.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정권을 피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당시로서는 누원, 다락원으로서 바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결국 어쩌면 해서 부거 유통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던 상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누원은 새로운 매점 매석의 부거의 거점이 되면서 크게 번성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종전의 다락원만으로는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수많은 주막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그러한 주막이 바로 이 노선변의 길가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의 도봉산역 중심의 상누원으로부터 이 의정부 호원동 쪽에 한우원에 이르는 곳에 곳곳에 주막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들은 물건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말을 관리해 주거나 공급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상인들의 숙박과 또 물건을 보관해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유통 보조적인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는 소위 유통경제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유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말이 가든 마차가 가든 그 길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오늘날 남북 간의 중요한 이
도봉산역에서부터 의정부 쪽으로 가는 대로의 전통이 이어지게 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당시 삼방간로, 경대로와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경원가도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고 또 남북 분단이 되면서 결국 다락원의 그러한 흥청망청했던 역사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고요. 현재는 도봉산역 건너편에 다락원 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통해서만 그 당시 다락원의 역사를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누원 다락원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